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시간이 경과했는데 바로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한 25분 정도 늦게 시작한 관계로 조금 발표와 토론을 시간을 약간 줄이고 12시 25분에 또 끝나기는 그래가지고 12시 15분에 마치는 이렇게 예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세션에서는 중국과 해양 영토 문제를 다뤘다면 제2세션에서는 한국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제1발표 독도 문제에 관한 중국에 관한 여론, 두 번째 발표는 한국의 경영대학 이상한 교수님께서 태증관 지령에 의한 법적 해석을 위한 시로 주제로 제1발표, 제2발표 시간은 15분, 최대 막시멈 20분 안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발표 독도 문제에 관한 중국 여론은 위린 사범대학교의 여수일 교수님이신데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목소리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요 톤으로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발표 독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여론은 어떤지 여수일 교수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광서옥림상대학교 여수일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 동아시아 국제학회가 소집한 이번 국제학술회의 소집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건대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그 이승환 교수님께서 이번 그 학회에 회장으로 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아울러 이정환 교수님께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우리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그 교수님들이 혹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중국의 여론입니다.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중국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국 여론에서 본 독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자그마한 그 결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우리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중국의 입장입니다만 여지까지 우리 중국 정부에서는 그 정부 차원으로서 우리 그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국은 한국처럼 일본과 영토와 영토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한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 외교부가 아무런 그 관련 자료 혹은 논평 이것이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920년도 12월 20일 중국과 러시아 그 공동기 연합 중시 이후 한국이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유감은 일본과 존재하는 독도 영토 분쟁이 그 요인으로서 국제 관행에 따르면 한국 방공식별 구역 절대 다수는 제9역으로 관습에 따른 것이며 한국의 반응은 좀 과다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대변인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국제구역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중국 지도에서 보게 되는 우리 독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본과 러시아 그 북방 사고 문제를 우리 그 중국 지도를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일본과 러시아 북방 사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 그 바이두 띠두, 바이두 그 지도에서는 아주 명석하게 그 이 시계섬은 러시아 점령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점령이라는 뜻은 그 일본이 땅인데 영토인데 러시아가 점령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 그 다른 그 지도, 바이두 지도라든가 혹은 서구 지도, 통신, 그리고 이 바이두 다른 그 한국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는 무표기로 되어 있고, 어떤 지도는 소유권 불명, 또 어떤 지도는 독도 혹은 다케시마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느 나라의 그 귀속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그 바이두 그 한국 지도를 다시 그 보게 되면은 한국 영토 주권 범위 내에 우리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그 독도도 아주 명확히 그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중국 연원수는 독도 문제입니다만은 중국 그 인터넷 최대 사이트 그 바이두 통신, 그리고 광민왕, 방치와 런민왕 등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명칭을 독도로 사용되었지 일본 명칭 다케시마로 사용한 그런 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 바이두에서 일본 다케시마라고 특별하게 그 검색한 결과, 뉴스를 검색한 결과 268번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그 내용은 그 키워드가 다케시마라고 했지만은 내용은 독도로 나오고, 그다음 그 뉴스에서 우리 한국 독도라고 키워드를 치고 검색해 보면은 353편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여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칭상에서는 주로 그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그 검색해 보게 되면 역시 우리 그 바이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본 다케시마라고 검색한 결과 그 사이트가 나온 것이 298만 개, 그리고 한국 독도라고 키워드를 쳐가지고 검색한 결과 520만 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한국 그 독도 명칭을 사용한 그 내용이 일본 다케시마보다 한 2배 정도, 거의 2배 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중국 여론, 주로 지난해 1월부터 금년 5월 사이에 그 여론을 보게 되면 극히 일부는 3자 시각에서 나오고 대부분은 그 한국의 편향적이고 일본의 편향적 여론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제3자 시각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 금년 5월 28일 그 환추왕, 여기에서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최국 한국전 총리 이낙연은 일본이 올림픽 지도를 고수하면 한국 정부는 전술을 동원하여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독도는 그 조선반도의 동부 해역에 위치하여 있고 한국, 조선, 일본은 모두 다 이 섬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목전, 그러니까 현재 한국은 실제적으로 이 섬을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제3자적인 시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제3자 시각을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통신왕에서 지난해 11월 26일 여기에서 그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한국은 독도라고 하는데 모두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의 귀속이나 이런 그 제목으로 첫 번째 내용은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에 귀속되고 다음 한국은 이보다 먼저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으로 한국이 귀속되었다, 이렇게 보도되고 두 번째는
포츠담 공고에서 미국도 묵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애매하게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하나 이보다는 상대적이다. 미국은 그 어떤 부분도 뜻보다 한국 기술을 위전하지 않고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증명을 못하여도 그것 때문에도 한국 기술을 능력적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제3자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한국 편향적인 여론을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그 편향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요. 중국 그 왕리 전티 여기에 전문 그 포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다는 아주 그 정확하게 그 독도는 한국 울릉도 동쪽 약 70km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섬으로 우선 103년 독도가 한국 소유임을 표명하나 중국은 항상 독도 주권이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니까 중국말로 성천이라는 이건 좀 비하하는 그 언어인데요. 공언한다. 이렇게 그 우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9일 그러니까 그 요즘 나온 그 평론인데요. 여기에서는 제목이 일본은 공군군이 한국 영토를 약탈하고 한국은 그 일본이 올림픽을 보이콧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평론이 나왔습니다. 이 평론을 보게 되면은 그 독도의 위치를 소개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일본과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그 주장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 논평을 내놨습니다. 독도는 면적이 작으나 아주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이번 소동은 공공연하게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쟁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왕리에서 2021년 3월 30일 나온 그 논평인데요. 제목은 그 조도, 독도, 그리고 구리열도는 왜 영토 분쟁이 있나? 그리고 인간이 너무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비하 표현을 써가지며 한일 양국이 역사적 소유권을 소개하고 거기에다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본과 한국은 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아주 아주 긴 시간에 해결할 수 없으나 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교류가 깊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독도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공동이 양원하는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적인 그 시각을 보게 되면 우리 중국의 그 여론은 거의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본 측에서 그 독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조치, 지도에서 표기를 한다든가 혹은 교과서에서 표기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항의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뉴스 혹은 보도가 굉장히 많고 만일 한국에서 독도에 대해서 교과서나 혹은 지도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가지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했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보도는 정면으로 한국 주장과 정당성을 소개하는 그러한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국이 독도에 대한 여론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표현 방식을 보게 되면
편향적 결혼과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일본에서 문제를 이야기하여 한국이 대응한다. 이렇게 정면으로 그 뉴스 홍보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독도 관련 뉴스가 전부 47편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이러한 영향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일본이 여기에 대응하였다, 어떻게 대응했다 이러한 뉴스는 혹은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 뉴스의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 근거를 소개하나 근대 일본 침략사 및 전후 질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침략 역사하고 전후 질서 이것을 근거로 어느 정도 그 한국에 대해 편향적으로 여론과 시각이 많다 이러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주로 저는 그 원인이 한국과 같이 일본과 영토 문제를 존재하는 관계로 중국 여론은 한국에 편향적이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우리 역사 문제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국민 감정 문제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발표는 이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 문제에 관한 중국 여론에 대해서 저도 아마 처음 들어본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어서 이성환 교수님 발표 후에 다시 토론자들의 의견 듣고 난 다음에 충분히 발표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0분 뒤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입장을 보겠습니다. 19세기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일본의 가장 최고 기관이었던 태정관 지령에 의해서 당시 아마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걸로 표기한 그런 지령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태정관 지령의 국제법적 해석을 위한 시론을 계명대학의 이성환 교수님으로부터 제2 발표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환입니다. 우선 이현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중국 학자분들을 만나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독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센카쿠라고 이야기한다, 조우도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정주하고 있는 나라의 그 명칭을 딴다는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그러다 손 쓰더라도 경상북도에서는 센카쿠를 조우도라고 불러줘도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독도 문제를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국제적 여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국제적 여론을 형성을 위해 가지고 주로 이제 일본, 미국 이런 쪽에 이제 우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좋지만 중국 여론을 움직이면 세계 여론을 움직이니까 오히려 중국 쪽하고 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예전 학자들하고 같이 학술회의도 한번 1박 2일 정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항상 나온 이유가 중국의 입장은 결국 독도다, 다케시마가 아니고 그럼 한국에서도 적어도 명칭만이라도 조도로 불러달라. 그런데 그 나라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 문제에서 이게 중국 땅이다, 일본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명칭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정관 지령에 관해서입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 독도 영권 문제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만 태정관 지령이고 또 하나는 러스트산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정관 지령은 이제 1877년에 이제 일본 태정관, 즉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가 죽도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만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일종의 법령입니다. 법령이고
그 다음에 러스크 사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제약 초기를 처음 해가지고 미국 국무부가 국무부 차관부 러스크가 우리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독도를 한국 땅에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긴 비밀 비공개 문서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는 태정관 지령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약점이고 한국에서는 러스크 사안이 제일 약점이다,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태정관 지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공식적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도 러스크 사안을 공개적으로 정부에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근데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 태정관 지령이 있음으로써 사실 1699년도 울릉도 쟁계의 그 합의, 그때 당시 울릉도 쟁계 당시에 맺었던 한일 간의 합의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독도 문제는 1905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 독도 문제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저는 만약에 태정관 지령의 어떤 이 국제법적인 맥락을 짚어내면은 독도 문제의 기원을 1600년대 말, 즉 안녕복 사건에까지만 소구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울릉도 쟁계 합의가 이제 결국 독도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데, 그 울릉도 쟁계 합의에 관해서 우리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결국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당시에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독도 문제가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1699년 울릉도 쟁계 합의와 결국 태정관 지령의 관련성, 이것을 국제법적인 관련성 속에서 한번 논해보자 라는 겁니다. 우선 이제 지금까지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한일 양국에서 태정관 지령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장 해석을 둘러싼 논의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도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요 문헌을 가지고 그러면 왜 일도가 독도냐 아니냐 이게 계속 지금까지 논쟁이 되었고, 그 다음 또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이 표현이 과연 그런 것을 한국의 독도를 한국의 영유권에 인정했다는 것이냐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결국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쟁을 해왔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은 만약 그런 지령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태정관 지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울릉도 쟁계 합의가 결국 관가되어 버릴 수가 있고, 또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가기 결정과 심한양 고시랑 국내 법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법령으로서 태정관 지령의 관련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는 1905년 일본 독도 편입을 전제하고 러스크 사안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해버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태정관 지령을 축으로 해서 좀 재해석을 해보고 싶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태정관 지령을 독도 문제 전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좀 확장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73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럼 태정관 지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데, 우선 태정관 지령은 국내법령입니다. 분명히 국내법령인데 그 태정관 지령은 울릉도 쟁계 합의를 근거로 해서 태정관 지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본 문서의 공문록에 태정관 공문록에 보면은 태정관 지령이 나오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1차 자료들이 전부 다 편철되어 있습니다. 편철되어 있는데 그것만 보면은 17세기 말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전개된 외교 교섭의 경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본이 태정관 지령을 발령하게 된다라는 과정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태정관 지령이라는 게 법원은 결국 울릉도 쟁계 합의가 바로 태정관 지령의 법원이라는 거죠. 법원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 울릉도 쟁계 합의가 태정관 지령의 법원이라면 울릉도 쟁계가 그때까지 즉 1877년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근대적 권한으로서의 태정관 지령인데, 자, 그렇다면 태정관 지령은 이제 법적 구성력을 가진 이제 울릉도 쟁계 합의, 즉 울릉도 쟁계 합의라는 건 저는 이제 울릉도 쟁계 합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합의라는 게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조약의 개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조약의 개념에 해당이 되면 법적 구성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적 구성력을 가진 울릉도 쟁계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이 태정관 지령이 기재령 결국 울릉도 쟁계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정관 지령이란 결국은 울릉도 쟁계 합의를 일본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울릉도 쟁계 합의를 국내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울릉도 쟁계 태정관 지령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럼 1877년 이 시기에 태정관 지령이 나왔는가 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7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그럼 일본 왜 이 시점 태정관 지령을 발령했는가라는 건데, 그다음 76페이지 보시면은 이 시기에 1877년 전후해가지고 일본이 근대적 국제법적인 개념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영토를 확정해가게 됩니다. 우선 1875년에 이제 카라호토 치시마 교환 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 1876년에 오가사와라 제도가 편입이 되고, 그 다음 1879년 오키나와를 일본이 병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조치를 통해 일본이 경계가 다소 모호하게 있었던 지역들을 전부 일본이 국경으로 포섭, 국경을 획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태정관 지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대 국제법을 기초로 해서 확장적으로 국경을 획정해간 당시의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태정관 지령을 통해서 독도를 영토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좀 애매하게 있었던 일본의 주변 지역들을 일본이 전부 조약이라든지 병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자기 나라로 다 끌어들였는데, 자기 나라 영토로 다 집어넣었는데, 왜 하필 독도만 태정관 지령을 통해서 일본의 영토에서 배제했는가라는 겁니다. 배제했는가. 자, 이것은 결국은 울릉도 쟁계 합의의 구속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배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태정관 지령 공문적 권한은 울릉도 쟁계 합의를 근대적 권한으로 대체해서 승계한 것이다. 그래서 근대 국제법 체제로 국경을 획정해간 일본의 근대적 영역 개념이 투영된 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정관 지령 국제법적 평가에 관해서인데, 독도 연구와 관련해서 태정관 지령 국제법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태정관 지령 국내 법령의 형식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명기 교수가 2016년에 국제법상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태정관 지령의 국제법적 효과를 부여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명기 교수님과 주장 간단히만 정리를 하면은, 즉 태정관 지령은 태정유전이라는 자료집에 올라있기 때문에 공시를 통해서 조선에 통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금반원과 무기의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명기 교수 이런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태정유전이 관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 태정유전이 등재된 것을 공시로 간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태정유전을 관보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정유전을 기록 관보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김명기 교수의 주장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명기 교수가 그렇게 하면서도 일본의 이제 일방적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정법에 있어가지고 일방적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1974년에 핵실험 사건, 국제사법재판소의 핵실험 사건의 판례를 들고 있는데, 이 판례에 보면 이제 일방적 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약속이나 선언을 한 행위국에 자기 구속 의사와 선언의 공연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 구속성은 그다음 공연성인데, 자기 구속성은 우리가 태정관 지령에 비춰보면은 물론도 쟁기 합의를 승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 구속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공연성이 문제가 되는데, 자, 공연성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의 시점에 1877년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정부 기관에서 연결한 오늘날 같은 관보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제한적인 당시의 상황에서 공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태정관 지령은 이제 태정관과 내무 선거는 심한의 형사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고 행위였고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반영해서 일본의 다수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태정관 지령을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공시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명기 교수가 이야기하는 공시에 의한 일방적 선언, 통보, 금반의 효과와 같은 것도 우리가 주장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한 일방적 선언이 반드시 상대국에 전달되고 상대국이 인지되어야 하는가, 그래야만 자기 구속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의 핵실험 중지 선언으로 핵실험 중지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프랑스는 그렇다면 핵실험 중지 선언을 인지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도 결국 프랑스는 핵실험 중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그렇다면 상대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도 일방적 행위에 대한 국제법의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중요시하기엔 추후 관행으로서 80페이지 추후 관행으로서 태정관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우리가 추후 관행이라는 것은 81페이지에 보시면은 조약 체결 시점 이후 그 조약의 적용에 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의 행위로 구성된다라고 이제 유역적법위원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약의 적용에 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의 행위인데, 결국은 태정관 지령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태정관 지령이 분명히 여기에 태정관 지령이 울릉도 쟁기 합의를 승계했는 것을 명확하기 때문에 태정관 지령은 결국 울릉도 쟁기 합의에만 추후 관행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그것을 태정관 지령을 울릉도 쟁기 합의를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조약법 조약 32절 조약 해석의 보충 수단이 여기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태정관 지령은 울릉도 쟁기 합의 해석의 수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울릉도 또는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취지의 태정관 지령을 원용해서 울릉도 쟁기 합의를 해석을 해보면은 울릉도 쟁기 합의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 영용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2페이지로 최근 연구에는 울릉도와 표기된 울릉도 쟁기 합의 실제 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실증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추후의 관행, 울릉도 쟁기 합의 추후의 관행으로서만 태정관 지령이 국제법적 교류로서 아주 강력한 해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태정관제 1번 독도편의 조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울릉도 쟁기 합의가 효력을 살아있고, 그 다음 태정관 지령이 울릉도 쟁기 합의를 승계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표 속에서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한 것은 결국은 상위법을 위반한 행위다. 즉 일본의
국내법 체제 속에서도 상위법을 위반한 바 불법 행위다 라는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그런 이야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이제 중국의 일반적인 여론을 위인사범대학의 여수일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들었고요. 그리고 태정관 지령을 통해서 국제법적인 새로운 재해석에 대해서 계명대학교의 이성환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발표 내용을 정호경 경북대 교수님과 동수대 이성수 교수님으로부터 토론을 각각 한 5분 정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에 이어서 여수일 교수님 토론 잘 들어주시고 그 이어서 바로 반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호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호경입니다. 먼저 그 여수일 교수님과 이성환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이 이제 독도를 두고 각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국인 중국은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독도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바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와 함께 독도가 표기되면서 한국 정부의 항의와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이 다시금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마침 그 어제 뉴스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상훈 도서관을 방문해서 그 1730년대 프랑스 지리학자가 발간한 한반도 지도인 조선왕국 전도 이것을 보면서 안경을 벗고 눈여겨서 보시면서 천산도와 울릉도가 표기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도가 이미 이 시기부터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잘 대변한 것이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제3자의 시각에서 본 독도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개회사에서 그 이성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독도 연구가 너무 주박성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른 시각에서는 독도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독도 문제에 관한 중국 학자의 연구 동향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태대학교의 이문철 교수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3국 학자의 독도 연구에 관한 시각은 일종의 가상의 국제법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중국 학계의 관점이 보편적으로는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수일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역사 문제라든지 감정 문제의 원인이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역시 일본과 영토 문제가 존재하는 관계로 중국이 좀 더 한국의 편향적인 여론과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3자의 인식에 관해서는 일본도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7월에 일본에서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고서를 하나 공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담론은 당사자 이외의 제3국과 관련이 많으며 국제적으로 영향력과 전파력이 있는 제3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그 영토를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시료 지배와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이 영토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국제사회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영토를 챙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오후에 있을 세션의 주제들이지만 중국과 일본의 그 대화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그 이상한 교수님께서 중국 학자들이 그 생학부열도 그리고 대화이다 조어도 이런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불평스럽게 말씀들을 제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유술 교수님 발표문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바랄지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해보니까 검색 건수가 좀 나오지 않아서 다음에서 뉴스 검색을 딱 해보니까 센카프라고 치니까 한 4만 건 정도 나오고 떼양이 나와 이렇게 치니까 3만 건 정도. 정말 좀 충격적인 게 또 조어들을 치니까 1,100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독도에 대한 이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시간적 의미와 그리고 좀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자주 없다는 점에서 미술 교수님께 한 2가지 정도 제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것이 있고 여기 오늘 경상북도 태양수산 국장님도 오시고 관계자분들 오셨기 때문에 2가지 질문 정도만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많은 전략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뭐 한국 정부라든지 경상도 관계자분들께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 한 말씀만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고 2번째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 좀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는데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의 지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가 독도 올림픽 그 참여를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독도와 영토 문제와 올림픽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그 중국도 2022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보이콧을 해야 될지 혹은 별개의 문제로 가야 될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동서대학교 이성수입니다. 우리 이수일 교수님하고 이성환 교수님 두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평소 때 저도 국제 분쟁을 많이 하면서 독도 문제, 그 다음에 대화위다오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센카쿠 일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 대화위다오, 즉 조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법적으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분쟁 지역의 실효적 지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위다오 조도 또는 센카쿠 일도는 일본이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은 자기들이 이 조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적 태도, 즉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일본의 태도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좀 혐오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우리 이성환 교수님 그 아까 태정관 지령을 이것도 사실 저도 좀 많이 이전에 다룬 적이 좀 있어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태정관 지령이 일부분에 아마 금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교수님. 그 태정관 지령과 제가 본 부분, 네, 먹지로. 그건 없습니까? 다른 세론가 본데요. 일본의 공식 문서 중에 하나가 금게 이렇게 아예 흑지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일본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독도 관련 문제였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게 과거에 제가 이 KBS 이 스페셜에서 한번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일본이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독도는 자기들의 어떤 영토, 고유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 그러면은 간단히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태령관 지령이라는 것도 아무리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면은 이게 사실 국제법적으로 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우리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도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효율적 수단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영토 수호는 뭐냐 하면은 바로 강력한 억지력이다. 일본의 그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 대변인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저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성원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어떤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독도하고 올림픽 이야기를 하셨는데 IOC도 이번에 이중적 태도를 취했거든요. 이전에 부분하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한반도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과연 이건 어떻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외교력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현 정권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성환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12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충분히 들으지 못하겠습니다만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이호수일 교수님의 두 분 토론에 대한 본인의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그 여론은 거의 뭐 제3자라든가 객관적 입장은 좀 있지만 거의 일변도입니다. 일변도.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일본에 속했다. 아까 이승환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윤호 교수님도 그렇고 명칭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국에서는 다 독도라고 하는데 제가 중국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좀 평시에 한국 여론도 한국이 우리 중국 조도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생각보다는 그걸 많이 쓰고 또 여론 중에서 대부분 적지 않은 여론은 어떻게 조도를 열도를 취급하느냐 하면 마치로 그것이 완전히 일본 귀속이라. 사실 아까 어느 교수분이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본이 지배지 아직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것이 어느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한국 여론은 중국과 좀 달리 한국 여론은 생각보다 조도가 일본의 귀속인 것처럼 반영된 것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어느 평을 보니까 중국 해경선이 생각보다 침공했다. 표현 방식이 심지어 침공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동북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 이런 학설이가 있으면 어느 한국 교수분이 한국 여론에 비춰진 우리 중국이 중일 조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발표라든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우리 중국 학자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마무리로 이승환 교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코멘트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이성훈 교수님께서 무력사, 군사적 대응도 영토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비문명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글쎄 2차 대전 이후에 무력사용을 했는데 영토 문제 해결된 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으실 겁니다. 없으실 거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ICJ 재판을 통해가지고 판결을 통해가지고 영토 문제 해결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적으로 만약에 제3자적인 해결 방법이 생긴다면 결국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군사적 대응, 무력 사용 이거는 저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약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독도를 뺏긴 한이 있어도 무력 사용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도 저처럼 무력 사용해서 독도를 뺏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안심하고 있는 게 지금 같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문명국가가 일본이 문명국가들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무력 사용을 하겠는가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이 무력 사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땅을 그대로 계속 보존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 피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무력 사용 해결 수단 방법 이런 이론적인 연구가 뭐가 필요하노? 라는 문제점을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RCJ를 염두에 둬야 되고 그는 제3자적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았을 때 결국은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이런 이론적인 연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RCJ의 지금까지 우리가 판결 같은 걸 보면은 연토 문제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토 분쟁은 거의 없습니다. 각자 나름의 주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RCJ의 판결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나?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좀 더 합리성이 있느냐? 일본에서 주장하는 쪽이 좀 더 합리성이 있느냐?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 한국의 소유권으로 판정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런 이론적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시도로서 저는 독도 문제를 1905년이 아니라 독도 문제의 기원을 1905년이나 1600년대 말로 소급해서 논쟁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는가 절대적으로 막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출발이 좀 늦어가지고 그래도 거의 지금 시간 12시 20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동북아 해양 영토 분쟁 기원과 쟁점 중에서 제2세션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일본과 영원한 숙제인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의 약간 편향적인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오미다오, 조오도, 또 생가쿠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중국 간의 또 분쟁에 또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발표해 주신 위린사범대학의 유순 교수님과 개병대학의 이상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토론해 주신 정호민 교수님과 이성수 교수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